장피에르 멜빌의 그림자 군단은 정말 오래전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작품입니다. 끝내주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런 이유로 올해 4K 리마스터링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개봉일이 잡히기만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개봉 첫날 상영관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면 막상 마주할 때 실망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작품은 기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고전, 걸작이란 수식어가 적확한 영화로 느껴졌는데요. 물론 저는 지금까지 멜빌의 작품은 사무라이 단 한 편만 본 상태라 그림자 군단이 그의 최고작인지까지는 아직 판단이 불가하지만 어떤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멜빌의 넘버원으로 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기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조명하는 이 작품은 수많은 갱스터 첩보 장르 영화들의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람한 작품들을 기준으로 떠오르는 영화들을 말씀드리면요. 존 르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국내 영화로는 윤종빈 감독의 공작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비감이 만연한 미장센, 명배우들의 호연, 편집증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절제된 연출 등등. 그림자 군단의 장점은 허다하게 많겠지만 저는 특히 각본의 디테일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리 원작이 있고 어느 정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화의 여러 장면들이 실제 벌어진 상황인 것처럼 현장감이 장난 아닌 것이죠. 이번 기회에 서칭을 좀 해보니 멜빌은 과거에 실제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무릎을 쳤습니다. 아, 경험의 반영이구나. 그렇다면 그림자 군단의 정서와 멜빌의 내면은 어느 정도 통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번 리뷰에서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인간 그리고 삶에 대한 아이러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군단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Faut en unifier le commandement, les entraîner. Premier avion est pour vous. Regardez-le, c'est lui qui vous a vendu. 그림자 군단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포착된 구도가 있는데요. 3명 플러스 알파의 인물들이 프레임에 배치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영화는 필립 제르비에가 수용소에 투옥되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때 그가 투옥되는 룸에는 이미 총 5명의 인물이 갇혀 있습니다. 도미네 게임을 하고 있는 군인, 약제가 사업가 3인물이 있고요. 발전실에서 일을 배우며 몰래 탈옥을 준비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르그레인, 그리고 그의 지인으로 보이는 부상을 당한 카톨릭 신자이자 교사인 아멜이 있습니다. 아멜은 결국 유명을 달리하고요. 직후 의도인 게 분명한 블로킹이 펼쳐지면서 3+2의 인물 구도가 프레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드리기에 앞서 영화에서 내내 반복되는 이 구도에 대한 예시를 생각나는 수준에서 쭉 한번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비에는 자신을 감옥에 가게 만든 내부 고발자 폴 두나를 찾아내 응징합니다. 이 과정 중에 처벌하는 자와 처벌받는 자 사이에 3+1의 구도가 형성되죠. 다음은 동지들과 함께 펠릭스 구출 작전을 논의하는 시퀀스. 마틸드는 작전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나치의 군복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 프랑스아와 나머지 세 인물로 나누어지는 3+1의 구도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끝자락, 마틸드의 작전으로 죽음을 면한 제르비에는 대원들이 구한 은둔지에 한 달가량 숨어 지내게 되는데요. 느닷없이 총대장 릭이 등장합니다. 다른 대원들에게도 언지를 주지 않았던 것인지 마스크와 비종이 방문하자 릭은 숨어버리죠. 마스크, 비종, 그리고 제르비에는 마틸드의 처분에 대한 논의를 하며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순간 세 인물과 옆방의 릭 역시 3+1의 배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Y일 것입니다. 멜빈은 왜 형식의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통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챕터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저만의 추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군단의 서사가 꽤 흥미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나치를 처단하기 위해 모인 레지스탕스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적을 소탕하는 쾌감이 없다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굳이 한 번을 거론해본다면 제르비에가 탈출하기 위해 나치 병사 한 명을 칼로 지르는 정도가 전부죠. 영화는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잡히고 구출되는 레지스탕스의 양태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은 나치를 만화적으로 도륙하는 가이리치의 근작 언젠트 오퍼레이션과는 정반대편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무튼 극중 레지스탕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잡힌 동료를 어떻게 구출을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포로가 된 이들이 나치의 프락치가 되지 않을까 일 텐데요. 아마도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총대장 릭은 제르비에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결국에는 제르비에에게까지도 자신의 동선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말인즉슨 이 집단은 언제나 내무 분열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아슬아슬한 집합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바로 3+알파 구도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완벽히 신뢰가 가능한 인원수는 3명이 마지노다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 읽어드린 3+알파의 예시들을 다시 끌고 오겠습니다. 초반 수용소에서 나타난 3+2 직후, 그러니까 아멜이 사망한 뒤에 르그레이는 제르비에에게 함께 탈출하자는 은밀한 제안을 하는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르비에가 다른 곳으로 이감되면서 영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물론 이 시퀀스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3+알파 구도 전후로 누군가의 죽음, 작전 실패가 붙어있다라는 공식만큼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부 고발자 살해 직전의 구도. 내부자로부터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상황 자체에서 이미 집단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죠. 아멜이 그랬던 것처럼 이 구도 직후 폴 듀나의 죽음이 동반됩니다. 마틸드의 작전이 읊어지는 시퀀스에서 프랑스아는 단독 행동을 벌이기로 결심하는데요. 결국 그의 선택도 팀의 작전도 모두 실패해 펠릭스는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익이 숨어있던 은신처에서의 구도에서는 집단의 기여가 상당했던 동료 마틸드를 죽이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림자 군단이 품은 3+알파의 구도에는 제목 그대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레지스탕스 집단의 연약함, 외부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부의 총질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한 캔에 꿰어본다면 이름 모를 나치 말단병사 한 명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팀의 핵심 멤버 한 명을 사살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틸드를 저격한 후 차 안에는 4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릭, 데르비에, 마스크, 그리고 비종. 끝까지 3+알파의 구도인데요. 상작자는 이들이 상징하는 실존 인물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의 최후를 읊습니다. 절망적이고 무력하죠. Supposez que vous êtes obligé de livrer vos amis. Je suis sûr que mes 챕터 1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 그림자 군단은 실제 레지스탕스 대원이었던 멜빌의 자전적 색채가 짙은 작품으로 느껴지는데요. 챕터 2는 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비에의 궤적 속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애 혹은 이타심. 이것은 챕터 1에서 인용한 3+알파의 예시가 되는 장면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수용소에서 그가 본 것은 동지의 사망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 르그레인의 모습입니다. 르그레인이 탈출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시도를 하지 않고 있던 이유 역시 오늘 내일 하는 동료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르비에는 동료애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제르비에와 대원들이 내부 고발자 폴 듀나를 처단할 때 비종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느냐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순간 제르비에가 본 것은 아마도 인간의 선한 본성쯤 될 것입니다. 영화의 끝자락 마틸드의 처분에 대해 논의할 때 마스크는 그녀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얼마나 구해주었냐며 마틸드 사살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상남자처럼 보였던 마스크 역시 눈물을 보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을 도와준 이발소 주인, 마치 호텔처럼 레지스탕스에게 무료로 거주지를 내어준 사람들 등등 제르비에는 암흑과 같은 현재일지라도 최후의 인간성만은 상실하지 않은 이들과 영화 내내 부대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르비에는 타인들과의 교감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있는가? 변모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끝까지 원칙주의자의 면모로 뿜뿜하니까요. 극 중에는 지레비에보다 더 지독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총대장 릭. 릭은 자신의 대원인 친동생 프랑스와에게까지도 본인의 정체를 숨기는데요. 단둘이 작은 나룻배에 타결되는 그 은밀한 순간조차도 그는 동생에게 유니콘과 같은 총대장으로 남습니다. 프랑스와는 눈치를 전혀 채지 못하죠. 제르비에와 릭 모두 마틸드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냅니다. 그녀를 사살하는데 이견이 없죠. 제르비에는 그녀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았음에도 이런 결정을 하고요. 릭은 언변으로 그녀가 죽어야만 하는 당위를 추정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스크는 이에 설득당하죠. 제르비에는 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함이란 모두 사라졌다고 말이죠. 이러한 인물들의 행보를 쭉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림자 군단이 인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레이션 기법을 벤치마킹하여 저의 사유를 읊어보겠습니다. 릭과 제르비에에게 인간성이란 없는 것인가? 확신의 티인가?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한 결론이다. 세상이 만든 괴물, 그러니까 나치와 대척점에 위치해 있다 보니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왜 둘만 원칙주의자가 되었는가? 왜 인간적 면모는 대원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는가? 릭과 제르비에가 대장급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과 신념이 거대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다. 존 르 카레의 소설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에 이런 대사가 있기도 하니까. 이데올로기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심해진다라는. 나치는 악, 반나치는 선이라는 이분법을 들이대본다면 반나치 집단의 최전선에 있는 두 인물은 분명한 선의 위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안을 헤집어보면 레지스탕스 집단 내에도 무엇인가 베베 꼬인 딜레마가 놓여있다. 그림자 군단에 어려있는 쿨하다 못해 칠한, 칠하다 못해 냉소적인 정서는 그것을 직시했던 장피에르 멜빌의 비감 어린 경험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프닝이 시작되면 자막이 나옵니다. 나쁜 추억들은 그림자라는 워딩이 그것인데요. 그림자 군단이란 뜻은 멜빌의 입장에서 나쁜 추억들로 얼룩진 레지스탕스 군단. 하지만 영원히 나와 동행해야 하는 그림자라는 뜻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림자 군단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의 반이고요. 한 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쿨하다 못해 칠하다 못해 냉소적인 멜빌의 걸작.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영화는 지금 보여드릴 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食卓で会話の弾む明るい家庭